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 집중 연장 방송 언중 6월. 네, 언중 6월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는 또 뵙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헬마우스의 파트너 MBC 이지성 기자가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고요. 그래서 대신 이분을 모셨습니다. 헬마우스가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해 주셨던 바로 그분인데요. 미디어 오늘의 조준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준혁 기자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초면이시고요. 네, 네. 저희 안동진 PD가 확실히 독한 게 제 자리를 그때 잠깐 대신하셨던 분을 나란히 앉혀서 어디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심경인지 정작 또 본인은 오늘 휴가를 갔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입니까 지금?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못하면 그냥 단칼? 네, 오늘 아침에 와서 따지려고 그랬더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조준혁 기자는 코로나에 걸리셨던 적이 있어요? 예, 위중증으로까지 분류가 돼갖고 아이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진짜로 언제요? 언제? 9월 말쯤에 이제 얼마 안 됐네. 네, 그래서 10월 19일날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네. 퇴원하고 이제 이번 주 업무 복귀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보니 네. 삶의 이 뭐랄까 무게를 깨닫고 나오면 건강하게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러셨고 어떻게 이제 네. 그럼 다 완치되신 거고? 아니 후유증이 좀 남아 있어서 네. 통원 치료 좀 하고 있고요. 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덩치는 큰데 폐가 되게 작대요, 신체에 비해서. 아이고. 그래갖고 기능이 좀 남들보다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JB랑 헬마우스님도 건강이 더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건강 잘 챙겨야죠. 그죠? 왜 웃으세요? 맞지? 갑자기 숙연해져가지고 살아서 왔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노태우 씨 사망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사망과 그리고 국가장 결정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는 언론들 사이에 이제 차이점을 좀 부각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제 매체들이 중시하는 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좀 차이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7일 보도를 좀 볼 텐데 사망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조간을 보시면 주요 일간지의 거의 일면 모두에 이제 사망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용어 사용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으로 표기를 했고,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별세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부에서 보면은 일부는 이제 서거로 표현하는 경우도 좀 보였습니다. 네. 강조점도 중요한데 이제 한겨레와 경향 같은 경우는 노태우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왜곡했던 부분을 죽기 전까지 정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기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설을 통해서도 공과를 평가를 할 때 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으로 이제 그런 어떤 과오를 덮기가 좀 어렵다. 이런 비판들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설 제목부터가 그런데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쿠데타 정경 유착 그늘과 북방 외교 빚 남기고 떠난 노태우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사죄 없이 오용 남기고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가 거의 모든 기사에서 보시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적은 거는 도입부에서만 그렇게 적고, 혹은 이제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 그렇게 호칭을 한 뒤에 기사 본문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노 씨라고 이제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교해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노 전 대통령의 이제 회고록 왜곡 부분에 대한 비판 드러나지 않았었고요. 네.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 줄로 아주 짧게 보도를 했고, 그 뒤에 덧붙여서 아들 노재원 씨가 광주 묘역을 참배하는 등의 이제 노력을 했다. 이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 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한 건 중앙일보였는데 1면, 3면, 4면, 5면
6면 이렇게 총 5개 면에 걸쳐서 이제 노태우 씨 사망 소식을 다뤘고요. 문 대통령이 그 사망 당일에 별도의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점 이거를 주목해서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점을 우리 좀 하나로만 맞추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와 광주 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제 크게 이제 나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는 JB타임즈에서 몇 번 좀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유언과 관련된 그 전달 보도를 네. 할 때 예. 해당 유언의 그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짚고 싶은 게 JB타임즈에서는 10여 년 가까이 누워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의사소통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육성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기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과연 그 유언이라고 소개된 그 보도에 소개된 내용들이 실제 본인의 생각에 얼마나 가까웠느냐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간접 그 사과 뭐 혹은 간접 유언 그리고 노재현 씨를 내세운 일테면 이제 간접 참배 광주 매역에 대한 간접 참배 같은 것들 그게 노태우 씨 본인의 의지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가 직접 드러난 건 오히려 회고록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할 때도 사과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조금 유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비교를 하면서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퇴임 이후에 이제 사과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킨 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우리 조준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이제 하나의 팩트를 놓고 좀 고인이다 보니 고인 앞에서 모두가 좀 엄숙해지자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특히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죠.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쪽에서는 노태우 사망으로 컷을 달았더라고요. 아마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보수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하나의 팩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작은 팩트, 노재현 씨의 사과와 그리고 유언장 하나. 요 두 가지만 아까 제이비께서도 구테타와 광주로 포커스를 맞추자 하셨으니 그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노재현 씨의 사과와 지금 그 유언장 하나만 갖고 보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뭐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뭐 업적 아닌 업적을 뭐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재임 중에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싣고 있던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뭐 유족이 평소에 밝혔던 내용이라라고 유언을 구성을 한 거다. 뭐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평소에 밝혔던 뜻이다라고 하니까. 근데 조금 전에 헬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소라고 하는 거에 회고록 냈던 시점도 평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평소는 도대체 언제 평소인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루뭉술이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사과는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과는 직접 하는 거지. 제가 이래서 헬마한테 비유를 뭐를 들어야 될까? 제가 워낙 그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라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헬마를 한 대 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조준혁 기자를 내세워서 야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면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네. 일단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리 사과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대리 사과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겪었었던 문제는 사실 이제 JB가 헬마를 한 대 때렸다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아니니까 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 언론은 그런 걸 지적을 안 하느냐?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 중 하나로 그 고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문화가 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마거릿 대처가 죽었을 때 마녀가 죽었다. 나와서 환영식 네, 샴페인 터뜨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그다음에 어떤 죽음과 어떤 한 해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조롱 섞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연례 행사로 벌어지고 근데 그런 문화가 저는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거 비교해서 이거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평가는 엄정해야 된다.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된다. 왜? 그 기록이
그 사람을 겪어보지 못한 후대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서의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대에 가면 이게 엄청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적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이제 종종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이 기록을 잘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언론은 한편으로는 기사는 기록이거든요. 기록이죠. 네. 그잖아요. 기록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의 그래서 사설의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6.29 선언과 북방외교,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한참 노태우 씨의 업적을 나열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갑자기 급변침을 해가지고 현 집권 세력의 비판으로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계기로 성립된 19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현 집권 세력은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독선과 독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 이런 비판이야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동안 쭉 봐왔던 맥락이긴 한데 노태우 씨의 그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할 때도 잊지 않고 꼭 끼워 넣는 것이 역시 조선일보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실관계인가 보다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설 보고 약간 또 든 생각이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헌론자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네. 노 씨의 사망과 이 개헌까지의 이야기를 아마 그건 그런 뜻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87년 체제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1로 3김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3김이 이제 그 다 사망을 했고. 사망을 했고.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1로까지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87년 체제를 끌어온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노태우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사람 노태우를 이제 강조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말하자면 국가정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 네. 28일에 나온 데에서도 이제 보도에 그런 어떤 경향성의 차이가 보이는데 한겨레 경향은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일면에서부터 이제 비판하는 논조를 취했습니다. 네. 한겨레 같은 경우는 노태우 국가장이 덧낸 상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요. 경향 같은 경우는 정부 노태우 국가장 치르기로 5.18 단체들 유감이라고 해서 5.18 관련 단체들의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좀 독특하게 이 화해를 강조하는 그 논조를 보였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일면 지금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5.18 당시에 시민군 상황실장을 지낸 박남선 씨가 노태우 씨 그 장례식장을 조문한 현장 사진을 네. 나란히 저렇게 일면에 크게 이제 사진으로 실으면서 화해 메시지를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5.18 당시에 이제 시민군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노태우 씨가 기존에 이제 사과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화합의 메시지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다.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저게 얼마나 어설픈 이야기냐면 그 노태우 사망이라고 하는 계기를 떠나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5.18 진실규명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진실규명이 완료가 되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화해를 운운할 때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언론이 앞서서 저럽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광주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번에 조기를 개항하지 않거나 혹은 분향소를 차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화해를 직접 얘기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당사자들은 이제 호남에서는 더더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조문한 분 한두 사람을 앞세워서 혹은 이제 많은 5.18 단체들 중에서 한두 단체를 앞세워서 이제 화해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나머지 아직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 혹은 우리가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도 못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을 이 몰아세울 수 있는 자칫하면 고립시키려는 어떤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그게 이제 보도 행태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광주시는 왜 아직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 JB가 말씀 주신 이제 진실규명위원회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조금 더 나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예. 마지막 아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문화 이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조금만 더 말씀을 이어가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 논쟁이 오히려 외국에서는 훨씬 더 거센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죽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죽음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이거를 둘러가지고 격렬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쉽게 하면 그 인물을 통해서 한 시대 특정한 사건이 다시 규정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의 사망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인화된 사건과 의인화된 시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시대를 어떻게 그다음에 그 사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또 결국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간단하게 접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 차원에서 사실은 사망 논쟁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격렬하게 벌어져서 의견의 접점을 찾는다면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거고 아니라면 그건 또 역사에 맡기게 되는 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JB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있었고 네. 이어서 이제 노태우 씨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5.18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우리 언론들의 태도가 윤석열 씨의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 논란이 있을 때도 그렇고 자꾸 이제 문제를 호남으로 축소시키려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당사자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이나 혹은 12.12 군사 반란은 굉장히 이제 보편의 문제, 우리 헌법 가치와 우리 이 시민들 전체가 합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노력도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호남 사람들이 사과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좀 더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역사 문제를 지역화하는 거죠. 그건 아주 왜곡이죠. 그렇죠. 심각한 왜곡이죠. 그게 어떻게 호남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혀 아니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우리 그 조준혁 기자가 뭐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다면서요? 이 바로 넘어가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대선판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미디어 공약을 한번 중간 점검해보는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언론 공약을. 예. 물론 이제 언론 미디어 관련 공약은 메인 공약은 아니죠, 대선에서. 예, 이게 뭐랄까 대중적인 관심도를 끌 수 있는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 중인 후보들이 많습니다. 짧게 설명을 좀 예, 후보들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만 관심이 많은 주제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당과 민주연구원과 협의해서 공약을 이제 구성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4명의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론에서 최근 한 토론에서 언론 관련해 갖고 약간 언론 간에 의심이 갈 수 있는 발언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다음 윤석열 후보 역시 조만간 미디어 관련 공약을 발표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재진들과 함께. 윤 후보 역시 언론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최근에 또 나왔었고요. 그것도 이따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지난 24일 날 7대 미디어 혁신 공약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SBS 뉴스를 없애겠어요라고 하셨던 분이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하셨다 보니까 눈길이 많이 끌렸거든요. 왜 이렇게 성대모사가 남발이 되지? 제가 박지훈 변호사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박준 변호사는 근데 이승엽 선수는 진짜 똑같게 해요. 그분. 우리 조 기자님은 홍준표 쪽에 훨씬 강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밀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심이 많으시네.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라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안동진 PD님 보고 계시죠? 아직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카톡이 올라오더라고요. 헬마 지금 얼굴 빨개져. 지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 주세요. 예, 홍 후보님 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폐합,
그다음 민영화, 방통위 독립. 그렇죠.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영화랑 이제 KBS 2하고 MBC. 예, 맞습니다. 예. 서울신문, 뭐 연합뉴스 TV, 그다음 YTN처럼 이렇게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는 곳들을 민영화하겠다 했는데 민영화 같은 경우에 좀 체크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이미 독립이 돼 있거든요. 사장권 뭐 선임 같은 경우에도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도 호반건설 인수 과정 있어서도 기재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고 통폐합은 KBS 1TV랑 아리랑 TV, EBS를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약을 발표할 때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42위에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에서 올해 1위예요. 그리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63위, 70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국민의힘 인사분들께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론 관련해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자주 인용하시는데 42위인 것만 인용을 하시지 앞에 건 다 빼버리세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으로 8월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참 이슈가 됐을 때도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하세요. 우리나라가 위에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데 높은 나라들이 있다. 우리 42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입장을 보수 정부 시절에 이랬다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연락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일단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그럼 있겠고요. 뻗치기를 하셨어야지. 뻗치기를. 아니 근데 사실은 언론사 얘기를 하실 때 뭐 좀 전에도 이제 팩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언론사 얘기할 때 통폐합이라는 단어가 거론되면 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좀 알러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때 50 겪었었던 시절을 일이 있기 떠올리는.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달 8일 네. 선대위 출범하면 공약이 나올 거라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물결이란 당을 창당한 네. 김동연 경제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약은 아니지만 캠프 내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게 특별다수제. 지금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늘 밀던 특별다수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물론 이제 언중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짧게만 제가 특별다수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공영방송 이사진이 KBS랑 MBC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KBS가 11명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렇죠. 여당이 추천이 7명이고 야당 추천이 4명이에요. 그럼 여당 추천 이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해버리면 50%가 넘어가 버리니까 다 통과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적이사 과반 의결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 장치를 만들어 놓자라는 게 특별다수제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거를 2016년 7월에 야당일 때 발의를 했었는데 집권하고서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 좀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걸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의 법칙이었군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죠? 왜요? 왜 없어요? 이게 너무 적절한 비유여가지고 과거에는 직관의 법칙이라고 불렸어요. 직관의 법칙이요. 요즘 네. 이제 직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네. 화장실의 법칙이라고. 그리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처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네. 제일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그 홍준표 후보의 지금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그 미디어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하나 짧게 말씀드렸지만 디테일 요새 홍 후보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평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사평론가 분들께서. 네, 네. 장학 퀴즈 받고 있대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 말씀을 드렸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신 거예요. 이런 공약들은.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를 통폐합을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내용들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노영 방송 현상, 언론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데 공영방송 인허가권이 정부에 있는 거를 강조하면서 엉터리 좌파에게 기우는 방송을 정리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통폐합된 언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 통폐합을 했어요. 근데 전국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좌파는 언론 노조겠죠. 언론 노조가 뭐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 표현을 빌리면 장악을 했어요. 그 통합된 방송사를. 그럼 그거 없을 겁니까? 이런 디테일이 좀 부족하시다라는 거죠. 이제. 좀 코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코치하는 건 아니고
미디어 기자로 이제 평가를 내려본다면 예. 예. 그다음에 뭐 7번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공약이라 방송 제어가 종편이겠죠. 네, 그다음 그렇죠. 재승인 문제, 디지털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준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이거를 이슈화 시키고 싶으셔서 먼저 치고 나온 것 같다. 근데 예. KBS2하고 MBC 민영화는 그 잊을만 하면 항상 나오는 그 단골 메뉴잖아요. 그렇죠. 늘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죠. 예. 뭐 경영 합리화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신료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겠지만 전제 자체를 민영화로 갖고 가는 것은 언론 노조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결국에 이제 재벌 대기업 자본 권력에게 방송사를 넘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 예, 그런 비판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약간 각을 틀면 제가 그 작년에 총선 청기 누설할 때 한번 쭉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엄청나게 다른 거 아세요? 보수 쪽의 언론 정책이고 진보 쪽의 언론 정책이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곳이 아십니까? 뭐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그 87년 체제 이후부터 한번 봅시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방송, 그러니까 언론 정책은 뭐냐면 방송구조 개편이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SBS예요.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의 그 언론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케이블 TV와 지역 민방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핵심 정책은 언론사 세무조사로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 정책의 핵심은 출입처 제도 개선이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와서의 언론 정책의 핵심은 종편 출범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오면 뭐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정리하면 뭐냐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보수 정권은 시장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판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숫자를 늘려서 경쟁을 하게 그러니까 어떤 만든다. 그 시장 질서 자체를 재편에 들어가서 작동 원리 자체를 큰 틀에서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반면에 진보 정권은 뭐냐면 되게 미시적으로 접근하죠. 작동 원리가 아니라 운영 원리로 한정을 해가지고 어떤 뭐냐면 그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한정적으로만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뭐 이념적 어떤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게 당연히 바로 그거죠. 네. 바로 그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세무조사를 했어요. 사주에 대해서까지 단절했으면 그 언론사는 지금 바뀌어 있느냐? 안 바뀌어 있죠. 안 바뀐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게 자극자가 됐던 측면이 있었죠. 더 강성으로 가게 되는 그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 개선 문제가 있었고 출입처 개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특징 지어져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뭡니까? 다시 복구가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이른바 어떤 조국 수사 과정에서 법조 출입 기자 문제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법조 출입 기자 자체가 한두름으로 다 엮여갖고 이제 그러면 비판이든 옹호의 대상이 됐을까? 그러면 출입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를 거둔 것이냐? 거기서 다양성과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견지되고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비교가 되는 게 미디어 홍준표 비평 후보는 1세대.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때문에 또 이 두 줄기 말고 한 줄기가 더 있어요. 시민사회 영역에서죠.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줄기는 뭐냐면 저항이고 대안이죠. 예를 들어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뭐예요? 안티조선 한결의 운동. 창간 운동이에요. 한결의 창간 운동이고 그 다음에 안티조선으로 나타나면 오마이뉴스 창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사회 영역이 하나로 집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고 SNS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계약진으로 네. 가죠.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개별화되어 버리고 있죠. 이게 시민사회 흐름에서는 그 제3의 흐름에서는 완전히 지금 그 대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이냐. 척도를 여기에 둔다면 고민할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면 딱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여야에서 내놓고 있는 혹은 앞으로 내놓게 될 대선 공약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홍준표 후보가 뭐를 통폐하고 뭐를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그 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틀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제시하는 데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직 제시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의 그 흐름 혹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로 추론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제 세게 나오긴 할 텐데 논조는 굉장히 세게 나올 텐데 민주당의 접근법이 언론중재법 개정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디어법이나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미시적 접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저는 조금 더
센 예를 들면 세무조사 같은 강력한 조치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후보가 한 선거 유세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일보 아웃이라는 이 손 피켓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저는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언론을 바라보는 네. 민주당 후보의 시각이 그 정도로까지 어찌 보면 과격한 표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보니까. 이 대정동 사태 초입에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을 했었죠. 그랬었죠. 조선일보한테서 이제 손을 떼라고 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강한 뭐 인상을 주긴 했습니다. 아무튼 판을 흔드는 거와 그 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판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수립할 것이냐. 진보와 보수의 접근법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진보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언론 지형을 얘기를 해요. 언론 지형이라는 기울어지는 단어는 거죠. 진보 진영이 훨씬 많이 쓰죠. 왜? 지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판 구조가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인데 접근법은 뭐냐면 그 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판 안에서 뭔가 좀 가지런하게 절세를 잡자. 이런 거잖아요. 그 효율성을 접근해봐. 한번 그렇죠. 판단해봐야죠. 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저는 그거 하나 좀 짚고 싶었는데 윤석열 후보라는 어떤 독특한 그 스텝.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은 굉장히 강렬하게 홍준표 후보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데 캠프는 또 굉장히 또 반대되는 온건한 입장을 밝히는. 아 그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행보와 약간 비슷한. 근데 아까 측면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네네. 뭐 토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아 일단 이게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유승민 후보의 발언이 같은 날 같은 토론 25일 날에 있었던 토론에서 나왔었는데요. 아마 24일 날 홍준표 후보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보니까 25일 날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이 개판이다. 이 정권이 개판 쳐놓은 공영방송 토론에서 개판이라는 표현을 개판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통제하에 있는 방송사, 신문사들의 인사를 그대로 두고 다음 정권을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 후보 스스로는 대통령이 되면 언론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서 지금 사람들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 방송사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KBS, MBC, SBS 전국 언론노조 산하 이제 조합원들이 뭉친 곳인데 방송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이제 방송장악 선언이라는 비판까지도 나온 상태였죠. 네. 그건 모순된 발언이 아니라 아주 일관된 발언일 수도 일관된 있죠. 발언. 다 바꿔놓으면 개입 안 하겠다. 아 선후 관계를 약간 그러면, 바꾸면 되겠네요. 그 해석하기 다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또 네. 판을 언급했군요. 네. 개판 이번에 그렇네요. 판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하면 그 토론 당일날 홍 후보가 윤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민영화 얘기를 하고 방통위 독립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윤석열 후보가 공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 시장을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을 덧붙여요. 근데 이 언론 시장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음 날 이제 캠프 측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몇몇 분들은 후보의 의중을 파악을 못하셔서 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한 분이 답을 주셨는데 언론이 지금 정파성을 띠고 있는 언론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언론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언론들은 재벌과 결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언론이 제 기능을 잃고 있으니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게 또 판이 나오는데 판이네요. 네. 그 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영화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중이냐 그랬더니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의 민영화 정도를 동의한다는 이야기라고까지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정작 후보 본인은 27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 영입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방송 민영화 정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언론 시장이 공정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 캠프 관계자가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말을 바꾸는 듯한 뉘앙스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곧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뭐 그때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언론 정책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비슷한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근데 언론 전체적인 판 자체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하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뭔가 개입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개입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애초에 개입을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유튜브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언론 시장, 미디어 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국내적 범위를 벗어나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뭐 그건 너무나 이제 디테일하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수의 접근법과 진보의 접근법이 확연하게 다르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좀 잘 따져 보시라.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오, 목격했습니다. 오, 한국경제의 온라인판 기사인데요. 네. 저는 이 새로운 저널리즘을 관심법 저널리즘으로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못 읽었는데 유독 해당 기자만 읽어낸 특정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차담 회동을 한 이후에 그 내용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철희 정무수석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뭔가 좀 이상 행동을 보였다라는 게 한국경제신문 보도의 그 핵심 요지입니다. 네. 어떤 이상 행동이냐? 이제 기사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브리핑 중간 중간에 혀를 차면서 하는 이런 소리를 냈다. 이건 이번에 버릇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요. 예, 이분이 예전에 썰전할 때도 자주 이러셔가지고. 네, 사람에 다 이제 말버릇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청교도 때 그잖아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딱 그 얘기 하니까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데 버릇인데 이분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야 하여간. 그 비슷한 그 다른 버릇이 뭐가 있냐면 이 이철희 수석이 말을 하다가 중간 중간에 이제 코를 만질 때가 있습니다. 예, 코를 긁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짚은 게 크게 웃었다는 부분을 또 짚었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는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전 지사인데 후보와 지사의 호칭을 헷갈려서 사용을 한 뒤에 뭐 멋쩍어서 웃었나 크게 웃었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면 보통 그 사람이 하는 습관입니다. 혹은 뭐 말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습관입니다. 내지는 자기 얘기가 멋쩍어서 웃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결론이 뭔데 이 기사의 결론? 이 기사의 결론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뭔 소리?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 의도는 그러니까 야구 감독에 떠오르네. 사인 주잖아요. 사인 주는 거예요. 코 만지고 이런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의 이번 그 국회 시정연설을 듣고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많았다라는 점을 브리핑을 하면서 갑자기 코를 긁었다라고 짚거든요. 그럼 이거 번트 사인 이런 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사실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공감을 별로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혹시 뭔가 뭐 가소롭거나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를 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해당 기사가 하고 있는 거죠. 행위를 이제 딱 그 분석을 해서 심리를 읽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저널리즘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새롭지 않은 게요. 그 이전 기사 보면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곤혹감을 느끼고 있다. 네네네. 이런 기사 되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기자가? 내부 심리 상태인데 그런 기사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 뒤에 무심결에 손을 이제 닦았는데 자기 치마에다가 손을 닦았는데 그걸 보고 코로나를 연상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대통령한테 무례를 했다. 이제 이런 식의 폭스뉴스 기사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우리 보수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무심결에 하는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어떤 음모론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혹스러워했다 같은 해석을 집어넣는 거에서 한 발 더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리스 부통령 경우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예외로 놓더라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거를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발신했다. 아니 근데 이철희 수석 입장에서 그럼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다고 쳐요. 네네. 뭔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청와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동의하지 않다. 않는다. 탐탁지 않아 한다. 아니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정무수석이나 아니라 대통령이 내겠죠. 그잖아요. 더 확실하고 그러면 더 강렬하고 그러니까 직방인데. 수석 코치, 타격 코치. 아니 그 감독의 이걸 코를 받아갖고 그 작전 다시 내는 건 이제 그 삼루. 삼루심. 삼루 코치.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게 기사가 이런 해석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심지어 이 기사가 굉장히 인기 기사였기 때문에 눈에 확 띄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정치 기사는 사실은 해석의 해석의 영역이기 영역이라고 때문에 하긴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기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팩트보다는 해석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화법부터가 그러하니까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해석도 해석 나름이다.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가 안타까운 게 이런 온라인상에서 정말 이게 보시면은 기사가 한국경제로 나가긴 했지만 바이라인을 보시면 온라인 닷컴 취재팀이죠. 네. 소속 기자가 쓴 거거든요.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다 싶으면 이철희 수석한테라도 전화를 했었어야죠. 이런 반응이라도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 반응이 과연 공신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없었던 기사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기사를 보는데. 근데 시간이 없었다고 하기엔 또 중간중간에 네네. 일명 짤방을 잘라가지고 기사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은 또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찔린다. 저 그잖아요란 말을. 그럼 이제 누가 어떤 기자가 김종배 씨가 껄핏하면 그잖아요로 쓰는 것은 그 패널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무리한 행위다. 네. 그죠? 청취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아주 일방적 행위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이제 SNS식으로 제가 이제 풍자를 좀 해보자면 이철희 정무수석은 혹시 누군가한테 강요를 당하고 있다면 당글을 흔들어 주세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정치 기사라고 하는 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석의 합리성이죠. 맞습니다. 해석의 합리성이죠. 어차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강제 수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판정 기관은 아니에요. 언론은 어찌 본다면 의심을 제기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사명은 의심을 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업병 얘기도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의심의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갖고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합리성이 아니라 뭐예요? 관심법? 관심법입니다. 네, 거의 어떤 요즘에 이런 거뭐 천공스승이 왜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죠? 어떤 역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준혁 기자가 이제 또 그러니까 간만에 등장해 주셨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다 보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때 오게 된다면 너무 또 다른 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헬마스도 방어선을 한번 치신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 안동진 PD는 반드시 다음에는 제 자리에 이지선 기자를 앉히고 또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 인간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중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준혁 기자 수고하셨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헬마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은 시선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담이 방송이 됩니다. 이것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